네, 본격적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야권에서는 안철수 대표, 오세훈 전 시장에 이어서 나경원 전 의원이까지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른바 빅3의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고요. 여권도 단일화 화두가 오가는 가운데 좀 분주합니다. 조만간 박영선 장관이 출마를 앞두고 있고 우상호 의원과 또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과의 단일화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열기를 더해가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정치권 현안,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가장 핫한 인물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후보는 아닙니다만은 김종인 위원장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안철수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의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당내 안철수 대표와의 통합론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지금 선을 긋고 있죠. 심지어 최종 단일화 안 되고 3자 구도로 가도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의 반응까지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국민의힘의 대표로 있으면서 4.17 선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단일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단일화를 못 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뭐. 야권 지지자분들의 그 마음이 상처를 입으실까 좀 걱정이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제가 생각이 같다고 봅니다. 그 목표 지점은 같다고 봅니다. 예. 김종인 대표 연일 지금 안철수 대표 때리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어쩔 때는 무시하기도 하고 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인데 단일화 못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 반응 듣고 왔는데 뭐 지지자들이 상처를 입을까 좀 걱정이긴 한데 목표는 김종인 대표와 같다. 약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삿바 싸움이 이제 치열하게 시작이 되었는데 저는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둔 힘겨루기나 밀당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는 좀 긴 안목으로 봅니다, 이 문제를. 예. 202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가 당선된 안철수 대표가 1년 임기를 채우고 본선거 다음 선거에 예. 나가 4년 임기를 채우면 5년 이번 임기가 대선 말고 다음 대선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일 거고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자당의 후보를 내지 못하면 지금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대선을 놓고 벌이는 지금 전초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들어갔을 때 만약에 다음 대통령 후보가 내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을 겁니다. 예.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자당의 후보를 가지고 다음 대선을 치르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당 대표로서의 당연한 사명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짧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둔 삿바 싸움 힘겨루기로 보지만 더 긴 안목으로 보면 다음 대선을 향한 그런 어떤 긴 싸움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강론을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거는 차차기 대선까지 지금 염두에 둔 행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근데 그 대선 가기 전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이제 서울시장 벽을 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설사 3자 구도가 국민의 구도가 돼도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다. 이렇게 지금 자신감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표명하고 있는데 자,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얘기 아까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보관이 있는 걸까요? 김종인 대표도 지금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하면 중도층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60% 이상 나오는데 후보 단일화가 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걸 모르지 않죠. 예. 하지만 전체 야권을 현재 대표해서 이끌고 가고 있는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일단 국민의힘이 패배주의를 부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언제든지 집권 세력으로 나설 수 있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 또 그러기 위해서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러한 당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 분들 많은 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단일화 안 되면 무조건 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변하지 않아요. 예. 굉장히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변하면서 집권하겠다. 이번 보궐선거도 우리를 중심으로 승리하겠다. 이런 태도가 당당한 야당의 태도고 그것을 김종인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실제로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경선을 통해 가지고 후보가 한 사람 선정이 되면 지금 예를 들면 나경원이나 오세훈이나 뭐 그 서초구청장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의 지지율을 합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 매달릴 문제가 아니라 당에서 아주 흥행성 있게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경쟁력 후보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단일화를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러한 나름대로 그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상당히 정치에 대한 경륜과 더불어서 상황에 대한 예리한 포착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로는 실제로 김종인 대표가 과거에 안철수 후보를 겪었을 때 네. 그 정치적 자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도 함께 깔려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군요. 요즘에 근데 우리 뭐 안철수가 달라졌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는 예. 지금 2011년에 정치를 시작하셨어요. 사실은 일 개인이 창당도 여러 번 하시고 정치적으로 굉장한 능력인 건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철수 후보한테 처음 기대했던 것은 뭐였냐면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기대였는데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한국 정치를 바꿔보라고 하는 기대였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답을 내놓은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 쭉 행보를 봐도 서울시를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행보와 관련해서는 참 안타깝게 창신동에 가가지고 예. 도시재정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얘기 정도를 하는 거고 지금도 계속 행보를 하는 걸 보면 지금 연초에 인사하는 정치를 계속 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데 다가오는 대선까지를 내다본다 그러면 그동안 쭉 새로운 정치 세력을 얘기했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울시를 어떻게 바꿀 것이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차기 대선에 있어서 새로운 정치 세력과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정치 세력을 함께 형성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어른들한테 인사하러 다니면서 정치적 세레머니를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감동 있게 다가올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대표, 지금 국민의힘 당내 인사들하고는 좀 접촉을 꺼려하면서 밖에 있는 김동길 교수라던가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어제는 반기문 총장까지 이제 만나지 않았습니까? 보수 인사들과의 접촉을 늘리는 상황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어떤 행보보다는 대권 후보로서의 행보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로서는 그렇게 국민의힘 당 밖의 인사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예, 정리가 안 됐으니까요. 김종인 대표가 아까 말씀하실 때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예. 김종인 대표는 두 가지 자신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안철수 대표의 그 여론을 자세히 분석해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안철수 대표 여론은 제가 상식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현재로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는 기대 그런 것들 위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지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얹어져 있을 겁니다. 그것을 김종인 대표는 잘 꿰뚫어 보고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안철수 대표의 지지 중에 아직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도 얹어 있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지지가 허상이라고 보고 다만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로 이제 김종인 대표는 하나는 인물 아니겠어요. 새로운 인물. 그래서 새로운 인물 구체적으로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던 국민의힘 그 지지자들이 이게 아직 단일 후보가 아닌가 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흔들릴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김종인 대표를 모를 리가 없어요. 지금 국민은 이런 공학적 통합이나 형식적 합당 이런 모습들에 감동하지가 않아요. 결과적으로 작은 힘없는 그런 어떤 정당이 세력이 여당을 이기고 다시 정권을 되찾으려면
자기 혁신밖에 없거든요. 예. 김종인 대표는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고 경쟁 구도를 만들고 국민의힘이 이런 형식적인 통합 이런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 흔들 수 있다면 충분히 안철수 대표와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이 있는 겁니다. 예.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라는 말은 그냥 한 말은 아닌 것 같다. 네, 인물의 영입과 예. 내부의 혁신 두 가지를 가지고 안철수 대표를 흔들 수 있고 경쟁에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럼 박지원 위원장도 지금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든 이제 단일 후보가 형성되면 이때는 여론 흐름이 변화할 것이다. 당연히 그렇고 민주당도 지금은 주목을 받을 요소가 없지만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것도 안철수 대표의 여론이 흔들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3분지계가 정확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두 분의 분석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건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안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의 평행선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전 시장은 이미 안철수 대표가 입당이나 또 합당을 안 하면 출마하겠다 이런 조건부 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오늘 오전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쉽게 물러서서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에게 이 중대한 선거를 맡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이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전임 시장의 여성 인권 유린에서 출발한 선거입니다. 영원히 성폭력을 추방하겠다는 북한 의지와 그리고 여성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섬세함을 갖춘 후보만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네. 메시지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야권 단일 후보로 안철수 후보 적절하지 않다. 이 얘기 하나 하고요. 여성 후보가 당선되는 게 맞다.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경원 후보로서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발생된 원인이 고 박원순 시장의 문제가 되는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성 후보는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와 동시에 지금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주자가 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당연한 얘기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뭐 독한 결심을 하고 섬세한 그 정책을 얘기를 해서 서울시를 재건축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특히 코로나에 대해서 서울 전역에 대해서 백신 셔틀을 만들겠다,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셔틀 버스를 마련하겠다, 6조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겠다, 서울형 기본소득을 준비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으로 용적률 그 층고 제한 이런 거 다 이제 완화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빅데이터로 조사를 하게 되면 가장 관심이 많은 사항은 역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입니다. 예. 두 번째가 부동산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공약들을 얘기한 것들은 타당한데 저는 이번에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저는 뭐 여권에서 나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서울시라는 데가 무려 1,000만 그리고 유동인구까지 생각하면 1,500만이 생활하는 세계 5대 거대 도시거든요. 지금 코로나 이후 시기에 서울시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식견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지금 이번 시장이 1년 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1년 동안 많은 성과를 낼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적어도 앞으로 우리 5대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서울시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과 정책과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후보들이 좀 집중적으로 얘기했으면 우리 서울 시민들이 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보다는 정책을 얘기해야 될 시점이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좀 전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국민적인 관심이 이제 코로나19 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는 곳이 서울 이태원의 먹자골목입니다. 이 장소의 상징성, 이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코로나가 대유행하기 시작했던 그 뭐 발생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상징성을 생각하고 본인이 이제 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이제 공약을 거기에 발표한 것 뭐 상당히 정무적 감각이 있다라고 생각은 되죠. 예. 그리고 당연히 정책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책 경쟁을 시작할 시점은 아니다는 생각이 아직은 저는 들고요. 오히려 정책을 가지고 이제 야당이 뭐 어떤 정말 건강한 야당으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 아마 그런 정책을 가지고 대결되는 시점이 오면 민주당 후보에게 아마 가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면서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결과고 정책은 여당의 영역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박영선 장관이 이제 언제 출마 선언을 하게 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출마 선언 임박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럴 측면에서 집권 여당의 정책적 위기가 확연하게 드러난 시점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지금 내부에서 합당과 통합 논의만 무성한 그 내부 야권을 보면 나경원 의원의 오늘 정책 행보 이것은 그 안에서는 상당히 좀 도드라져 보이는 측면이 있네요. 예. 나경원 전 의원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지금 단일화가 변수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만 경선을 한다고 했을 때 경쟁력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좀 지적을 해줘야 될 게 뭐냐면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많은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8일 날부터 이제 후보 접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론조사에서 예비 경선을 하고 사람들 탈락해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미스트롯이든 미스터트롯이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모습들을 다 보여줘서 국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다도 관심을 갖고 평가하는 이 과정들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들을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제가 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경선 과정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의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는 나경원, 오세훈 후보로 지금 압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좋은 경선 방식을 도입하면 또 지금 현재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 중에서 아주 참신한 공약으로 그리고 실제로 경선이 진행되면서 대중의 이목을 한몫에 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선을 경선답게 만드는 것. 기존의 이런 경선 방식 말고 조금 그렇죠.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경선 방식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저희가 지금 기술적으로 어저께 저희도 뭐 랜선으로 저희가 시당 회의를 하거든요, 보통요. 그런데 요즘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요. 한 뭐 1,000명 정도를 랜선으로 연결해서 투표권 부여해서 하는 그런 경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론조사도 하지만 선거인단을 모집을 해서 랜선으로 실제로 토론을 보여주고 거기서 투표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더 가중점들을 줘나가는 그래서 탈락할 사람은 탈락하고 이런 새로운 방식들을 보여주는 게 야권이 보여줘야 될 것이거든요. 이런 방안 뭐 제안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실제로 조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 전에 논의를 한참 했었죠. 근데 한참 실제로 했는데. 막상 진행되다 보면 제가 그래서 진짜 단일화 논의가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경선 관리하시는 분들조차도 지금 자꾸만 단일화 논의에 정신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당에서 해야 될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도 한 말씀 제가 드리면 선거 때 막판에 가서 후보를 단일화시키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 선거 공학이고 선거 야합입니다. 그 전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연대해야 될 정치 세력들이 우리가 왜 단일화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선거 공약을 합치해내서 할 것인지 그다음에 당선이 되고 나면 공동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러고 난 다음에 논의가 이게 마무리되면 그러면 단일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예요. 근데 우리는 이전에 자꾸만 뭐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그냥 후보 단일화하고 누구 사퇴하고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하니까 왜 후보 단일화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정치 발전에 부합되는 건지에 대해서 논의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까 정책이 나중에 부각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는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금태섭 후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정책적으로 정치적 지향으로 단일화할 수 있는 것이냐 어떠한 합의점을 가지고 서울시장이 될 것이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저는 그거부터 논의하는 게 맞다고 봐요. 단일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고 그럼요. 지금 단계에서는 경선 흥행부터 좀 그 방법부터 고민해야 될 때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여권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박영선 장관 이제 출마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연했었던 예능 방송 똑같이 출연을 했는데 출마 언제쯤 그 선언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그거는 제가 예측할 수는 없는데 임박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아마 그 대통령의 신년사가 엊그제 있었고 이제 곧 신년 기자회견 날짜가 발표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예상컨대 통상적으로 1월 중순에 이제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이 있었다고 보면 아마 예측되는 날짜들이 있을 것이고 아마 그게 있고 나서는 바로 이제 개각 발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개각 명단에 박영선 장관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며칠 남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예. 지금 아마 그 박영선 장관의 그런 후임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인사 검증이나 사람을 찾는 문제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렇게 추측을 해보면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다. 그리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보면 어떤 그 개천에서 용이 된 스토리라고 해서 자기가 주변에서 봐왔던 그리고 자신이 함께 또 손을 잡아주고 거들어줘서 성공했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정말 용이 된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연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서울 시민의 손을 붙잡고 제가 이렇게 정말 일으키겠습니다. 서민 여러분 함께 힘이 되겠습니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출마 선언은 저는 그 페이스북 연재를 시작하는 순간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사실상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예. 봅니다. 아까 그 저희 당 얘기하는데 자꾸 그 당 얘기를 해서 저한테는 제가 전략상 안 좋은 거야. 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 하면 예. 저희도 이제 뭐 교훈이 되니까 아까는 정책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누가 한 말을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그 미스터 트롯을 하려고 했는데 가요 무대가 된다 이런 표현을 누군가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미스터 트롯 그 가요 무대를 비교해서 무게를 다른 건 아닌데 있는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예. 그게 왜 그런 평가를 받냐면 바로 그러한 정치 공학적인 통합이나 합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점점 방점이 찍어져 가는 모습들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바로 저희는 우상호 의원과 이제 박영선 장관이 나오면 이제 둘이 확정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지금 아까 정태근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가요 무대가 아니라 둘이지만 미스터 트롯 같은 그런 생생함을 가지고 지금 저 열기를 넘을 수 있겠나라고 하는 것이 뭐 저희에게 주어진 뭐 과제인데 저희는 그런 뭐 정책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어떤 미스터 트롯식 경쟁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좀 국민의힘과 야권의 과열 열기를 넘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자, 박 장관이 출마 선언, 청와대에 계셨던 감으로 공식 출마 선언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고 그 이후에 개각이 있고 그 이후에 아마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돼서 이제 박영선 장관이 안철수 후보 제외하고는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여권 내에도 분위기가 좀 달아오를까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렇다고 뭐 다 예상이 된 거지만 여기에 이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이제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김진애 의원님께서 출마 선언을 하시고 정봉주 전 의원님께서도 아마 합류를 하실 뭐 그런 의사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히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본다면 만약에 저희가 야권을 이번 선거에서 이기지 못할 정도의 그런 어떤 지지 이런 상황들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쪽에서도 범여권에서도 그런 어떤 합당과 통합의 논의가 합당까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박영선 장관을 비롯한 새로운 인물의 출사표 이것이 한 번의 계단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그런 범여권의 후보 단일화가 필요한 시점이 온다면 그 시점에서 후보 단일화가 다시 한번 이 관심과 어떤 이런 것들을 끌고 가는 두 번째 계단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관련한 인터뷰 내용을 좀 들어볼 텐데요. 자, 우상호 의원은 뭐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져서 어제 이어서 이틀째 지금 정책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최종 후보가 되면은 단일화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진애 의원 역시 오늘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든 자신과 단일화가 안 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만약에 그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네, 의원님하고 단일화가 안 되면 선거에서 못 이긴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근거를 좀 말씀해 길게 주세요. 일단은 이제 야권의 지금 지지도 조개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른바 코로나와 부동산 문제 그리고 이제 조금 뭐 신뢰가 약간 깨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전히 저는 이제 신뢰를 받고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네. 미래에 대한 신뢰를 바꾸는 부분에서 네. 범민주 진보 진영이 분명하게 의지와 패기와 기계를 보여줘야 그래야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그럼 합니다. 예. 두 분 다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좀 일단 정봉주 전 의원은 일단은 열린민주당 후보로 경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정의당도 후보를 내고 이럴 텐데요. 진보 쪽을 봤을 때 최종 단일화 어디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최종 단일화는 지금 뭐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이제 우당이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들은 뭐 단일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아마 여권에 있어서 상당한 고민 중에 하나는 올해 특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쭉 보면 정의당이 이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 강도 있게 상당히 원칙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소위 범진보권의 승리를 위해 가지고 후보가 나왔다가 사퇴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정의당이 소위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사퇴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 지금 민주당이 어떻든 여권을 대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퇴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여당의 손을 들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 자기의 정책적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의당에서는 후보를 낼 것 같고 그 후보가 상당히 어렵지만 예. 완주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주를 할 것 예. 같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저도 뭐 그렇게 예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정의당이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논쟁을 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정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정의당만의 색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진보 정당으로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이냐라고 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선거에서 그런 정의당만의 그런 색깔, 진보의 정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아름답게 잘 경쟁을 할 것이다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 뭐 여든 야든 지금 어쨌든 출사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분위기가 슬슬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여야가 사활을 거는 이유, 그 다음에 있을 대선의 전초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김종인 위원장, 어제 이 발언이 상당한 관심을 불러 모았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지금이 별의 순간일 것이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발언 잠깐 듣고 오시죠.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인생에 국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결심을 할 거니까 내가 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요. 별의 순간, 윤석열 총장에게 별의 순간은 지금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내가 보기에 별의 순간이 지금 좀 보일 거예요 아마. 여권 내부의 지금 갈등 속에 있는 거지. 예. 그 사람이 야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이 별의 순간, 이 표현은 김종인 위원장이 오래전부터 이제 대권 잠룡을 칭할 때 썼던 특유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대권 잠룡으로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보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대권 잠룡이 아니라 현룡이죠. 현룡이다. 별의 순간이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에 오는 가장 본인의 역량을 드러내야 될 순간이 지금 보일 것이다라고 예. 얘기했다는 것은 사실상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야권을 대표하는 대선 주자로서 지금 손색이 없고 유력하다라는 예. 부분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전히 여권 인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고도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점점점 자기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립화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문재인 정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 떠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사람인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서게 되는 지금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등용됐던 사람 중에서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렇지요. 대표적으로 정치학자 중에서 뭐 진중권 교수, 정치학자는 아니지만은 뭐 미학 교수입니다만 진중권 교수라든지 특히 최장집 교수라든지 한상진 교수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했던 많은 진보적인 학자들이 지금 돌아서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권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와 다른 길을 걷고 있고 그래서 다음 대선에 있어서는 이 문재인 정부의 등을 돌린 모든 세력들이 한데 모여야 된다. 그리고 그걸 국민들께서도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김종인 대표만 할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그럼요. 어떤 함축된 의미를 담은 얘기다. 자, 어쨌든 야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명백히 얘기를 해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별의 순간 안철수 대표는 이미 놓쳤다고 한번 얘기를 했고 윤석열 총장은 지금 이 순간을 포착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말씀이 이제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연장선상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뭐 쉽게 보면 안철수 대표를 압박하는 뭐 발언이라고 봐야 되고 저는 뭐 들으려면 들고 말라면 마라라고 하는 뭐 이런 정도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예. 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스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가장 중요한 높은 정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권력으로부터 핍박받는 이미지, 피해자 이미지, 코스프레를 하면서 본인이 어쨌든 국민으로부터 아유 핍박받네?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별이 된 것이죠. 별은 곧 지게 돼 있습니다. 지게 돼 있는데 그런 임기가 7월까지 남아있는 윤석열 총장이 뭐 나와서 뭐 정치를 해라 그런 권유의 의미는 아닐 거고 안철수 대표를 두고 압박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원용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방점이 더 찍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얘기하다가 어제 화제가 된 별의 순간 김종인 위원장의 이야기 함의 해석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이익공유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통합 이슈를 던지고 있는 이낙연 대표가 먼저 이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낙연 대표 발언 그리고 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첫째,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합니다. 목표 설정이나 이익 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셋째,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했으면 합니다. 이 일자리는 기업이 또 민간이 만들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기업의 손발을 다 묶어놓은 것도 모자라서 한술 더 떠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논의하겠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서 이익까지도 환수해 내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호황 속에서 이익을 얻은 그 기업들이 조금 나누자, 불평등을 줄이자 이런 취지인데요. 이낙연 대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첫째, 둘째, 셋째까지 이제 설명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강제는 아니고 이걸 자발적으로 유도하자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전 민주당에는 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가 지금 네. 그 홍익표 정책위 의장이 직접 주관하는 TF가 생겼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2, 3월쯤에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되고 치료제가 처방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봄이 오면서 이제 계절적 요인과 함께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통제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가정으로 하면
그때는 이제는 경기 진작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코로나가 가져온 그 불평등, 양극화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해소해낼 것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경기 진작책을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는 위기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코로나가 가져온 양극화를 보면 중소기업의 피해액이 대기업의 피해보다 2배 이상이 훨씬 더 속도 빠르고 많아요. 그리고 개인 소득을 보더라도 소득을 5분위로 따져볼 때 1, 2분위에 있는 이 소득과 5분위 소득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고소득층에 있는 소득 감소는 한 3.6에서 4.2%밖에 되지 않은 통계가 있는데 최하위 소득은 무려 17.2%나 소득이 감소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번에 뭐 재난지원금을 제때 언제 주자, 보편적 주자, 선별적 주자 이렇게 뭐 일회성 땜질식으로 그때그때 처방할 것이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앞으로 감염병이 구조화 상시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매뉴얼해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당이니까 그런 책임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중에 하나로 지금 말씀하신 이익공유제를 이제 뭐 유럽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고 제안을 해보는 것인데 이제 야당에서처럼 그걸 꼭 한다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와서 기업을 뭐 이익을 뺏어서 막 나눠주자라고 하는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자. 여당은 여당대로 논의를 한번 TF에서 해보겠다. 이런 큰 제안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정태근 의원님께 발언 기회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발적 참여로 유도를 하는 건 한계가 있다. 정의당에서는 이거 강제해야 된다.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을 때 이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우리가 착한 임대료 운동을 했을 때도 한 5% 정도밖에 참여가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착한 임대료 운동은 임차인만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임대 수입을 가지고 노후 대책을 완전히 의지하는 임대인의 입장도 굉장히 힘든 입장이거든요. 어쨌든 5%밖에는 참여 효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발적 참여 한계가 있다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 대신에 강제는 아니고 그 대신에 이제 금융이나 세제의 혜택을 이제 드리겠다 이런 것인데 제도가 제대로 설계가 되어야 그것의 참여의 여부나 이런 것들이 또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보겠다, 연구해보겠다 이런 차원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속에서 호황을 누린 기업들 보면은 이제 반도체 가전 중심으로 호황을 얻은 뭐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도 있을 테고요. 게임 업체도 있을 테고 포털도 있을 테고 또 이제 배달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이런 상황인데 이분들 이익을 많이 얻었으니까 좀 나누자. 나쁜 개념은 아닙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법에 없는 세금이다. 반헌법적 발상이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거든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분들 앞서 얘기한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익을 얻었는지 기술 혁신을 해서 이득을 얻었는지 아니면 산업구조의 변화를 미리 예측해서 얻었는지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업계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게 앞으로 1인, 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하고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첫째, 지금 소득 불평등과 자산의 양극화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 정도 들어서 그게 악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부동산. 두 번째로는 실제로 소득도 성장하면서 52시간제 노동자하고 최저임금 급격히 올라가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임금소득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하위 계층 같은 경우에 소득이 줄어들어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자산 양극화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거는 이 정부입니다. 두 번째, 이거를 자발적 참여라고 한 발 물러섰는데 기업한테 자발적 참여요? 기업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십시다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 안 하면 혼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게 기업이에요. 그렇지 않고 분명한 원칙 하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설계도를 갖고 얘기를 꺼내야죠. 그렇지 않다면 돈 번 기업하고 돈 벌지 않는 기업, 거대 기업, 소기업, 뭐 집 있는 사람, 집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국민들을 또 다시 분열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정운찬 총리께서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공유제라는 개념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20대 국회 때 협력이익 공유제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이 개념은 뭐냐면 어떠한 대기업이 많은 이익을 얻었을 때 그 계열 회사들한테 이익을 공유해서 기술 발전이나 고용 안정을 찾아가자. 예. 대표적인 게 삼성이 지금 2010년부터 1년에 2차례에 걸쳐서 초과 이익을 협력업체한테 배당해 줍니다. 이거는 시장 원리에 부합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법으로 강제할 수가 없어서 예. 동반성자위원회 등등을 위해 가지고 권유하고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쪽 기업에 있는 것을 뺏어와서 저쪽 기업에 주거나 사회적 약자한테 하라. 그러면 그냥 불우이 돕게 하자고 얘기를 해야죠.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박수현 네. 위원장께 질문 드릴 텐데 소득 양극화의 책임은 좀 정부한테 있는데 이걸 왜 기업에 돌리냐 하나 하고 자발적이라고 해도 이건 기업의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우선 그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이 정부 정책의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또 현상도 그렇게 분석되지 않는 현상도 있습니다. 예. 뭐 올해쯤 여기서 토론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제도가 물론 어렵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 그러면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유럽은 어떤 이런 제도를 어떻게 시행할까요? 라고 하는 반문을 거꾸로 던져보고 싶어요. 거기는 그런 갈등이 없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제안을 하지만 지금 걱정되시는 문제점들을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제대로 잘 머리를 맞대고 설계를 해보면 어떤 타협점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떤 제안의 차원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제일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제안해도 이래서 한대 저래서 한대 이렇게 탁탁 끊고 나오면 예. 지금 4월 재보궐선거에 서울 부산에서 뭐 좀 더 희망이 있다라고 자신하시지만 국민은 그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저희는 뭐 여야 간에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딱딱 잘라서 하지 말고 저희도 제안한 진정성이고 가능성도 있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짧게요. 사실은 네. 제가 국회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 호민관을 해가지고 네. 이 문제 동반선수관 문제를 정운찬 총리랑 같이 논의했던 사람인데 이것을 시장 원리에 맞게 하려고 그러면 소위 연관 기업들 사이에 있어서 기술 혁신과 이 고용 안정을 위해 가지고 이익을 공유할 수는 있다. 이게 유럽 모델이에요. 지금처럼 다른 기업에 있는 것들을 빼서 여기다 갖다 준다? 그렇지 않. 그런 이거는 시장 원리에 안 맞고 헌법적으로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지금 정해진 게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 코로나19라는 정말 전 세계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라서요. 좀 생산적인 논의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전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